모차르트는 그의 음악적 능력만큼은 그 당대에, 자기의 당대에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6살 때부터. 그럼 이미 6살 때부터 글자 그대로 신동이라 부르면서 유럽의 모든 왕가들을 순회 연주를 했어요.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손에 이끌렸어. 굉장히 폼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내막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차르트가 35살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은 그가 6살 때부터 12살 사이에 다닌 그 순회 연주 때문이었어요. 그때 뭐 떼제베가 있었겠어요. 뭐 있을까요? 그 마차 타고 그 전유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애하고 지 누나 난네를 모차르트까지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10살이 되기 전에 몇 번 죽을 뻔해요. 그런데 이 국왕 앞에서, 귀족 앞에서, 교황 앞에서의 연주는 빛 좋은 괴살구였어요. 왜냐? 전부 이 어린 요정과 같은 소년을 칭찬했어요. 너무 이뻐했어요. 영국 왕 조지 2세는 하이 하고 이렇게 산책을 만나서 손도 흔들어주고, 부르봉 왕가의 루이 왕조는 같이 밥까지 먹었어요. 합스부르크가의 여왕이었던 마리아 테레지아는 무릎 위에 앉히고 자기 왕자 공주들이 입는 옷을 지어서 이 남미한테 입혔어요. 게다가 바티칸의 교황은 무려 이 꼬맹이한테 폰이라는 귀족의 자기까지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였다? 돈이었다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순회연주의 비극은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 줄지를 주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거지. 그리고 언제나 받는 돈은 아버지 레오폴드가 생각한 돈보다 언제나 반 이하였어요. 근데 9살 때 들었던 두 번째 연주회는 별로야. 왜냐면 그것도 어린 맛에 이게 봐주는 거지. 이제 점점 크잖아. 그거 한번 봤잖아. 그러니까 저번에 준 돈의 반밖에 안 주는 거지. 그의 아버지에 의해 기획된 이 상품은 모차르트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사실상 비즈니스로서는 최악의 기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로 비엔나를 자신의 최후의 승부처로 삼고 1781년에 왔습니다. 1784년에 그는 계몽 군주를 자처했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들인 요제프 2세로부터 오페라의 위촉을 받았어요. 받아서 꽤 많은 작품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1784년에 바로 피가로의 결혼일 거예요. 자, 그 피가로의 결혼인데 그가 정말 그 왕이 그나마 얘를 그래도 아낄 때 그 유럽의 부르봉 왕가와 더불어 최고의 가문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장이 아낄 때 이 1784년에 그가 선택한 텍스트는 보마르세의 희곡인 피가로의 결혼이었어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 희곡은 이미 그 전에 파리에서, 이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파리에서 나온 귀족을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내용의 연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보수적인 궁정이 지배하는 비엔나의 궁전 한복판에서 이 작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재밌어도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이거는 상식이 아니지.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나마 이 작품이 초연되었을 때 비엔나의 어떤 백작이 이 작품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일기에 남겨요. 에뉴이에르트. 이게 이 작품에 대한 가장 유명한 편결입니다. 저 말이 뭐냐면 이상하게 잘못 번역되가 그동안 지루했다 라고 번역됐는데요. 사실 본래 뜻은 기분 졸라 나빠. 사실 이 작품이 지루할 리는 없거든. 오페라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작품인데 지루할 리는 없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새끼가 미친놈 아닌가? 이걸 우리 보고 보라고. 그는 자신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페이트런인 후원자들인 귀족과 국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거나
혹은 알았지만 개무시했어요. 이것이 모차르트의 비극의 출발입니다. 이로부터 3년 뒤에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간, 그렇지만 그의 작품사상 가장 위대한 오페라를 무대에 올려요. 그것은 바로 돈 조반니입니다. 이 작품은 빈이 아닌 프라하, 상대적으로 절대 왕정의 권위가 덜한 프라하에서 초연이 됐는데 프라하에서는 대박이 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빈의 주류 사회에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작품은 아예 차라리 피가로의 결혼은 굉장히 여기에는 해악이 있었어요. 그나마 유쾌함, 그냥 조금 IQ 75 이상만 되는 귀족이면 좀 재밌네 이렇게 정도는 해줄 수는 해악이 있었지만 돈 조반니는 이거는 웃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내놓고 진지하게 앞에 들여다 놓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주인인 돈 조반니 귀족은 또 어떤 여자를 후리고 있고 자기는 그 앞에서 망을 보면서 씨발 귀족은 너무 좋겠다. 나도 시종 노릇은 더 이상 싫고 귀족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내놓고 당대의 계급적 질서에 대해서 계급적 질서를 부인하는 이런 것을 궁정에서 허용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죠.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쓰는 그런 음악가가 아니고 괴테 같은 작가였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모차르트의 시대인 18세기 후반에는 출판 문화는 전 유럽에 걸쳐서 굉장히 확대되어 있었고 독서 시장만 있으면 자신의 바로 시장의 지지에 의해서 내가 굳이 나를 후원해주는 귀족이나 왕이 없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문학이고 철학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음악과 건축은 달라요. 클라이언트의 기호를 반영하지 않고 요즘 새로운 트렌드를 제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드릴 테니까 일단 지으시면 들어와서 사실래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교향곡이나 오페라 같은 거는 그거는 웬만한 동네 제후들은 스폰서 못해요. 그거는 적어도 이제 봉건 영주라도 민회 궁정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거나 한 국가의 절대 군주 정도가 돼야 스폰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과 철학과 음악과 건축은 똑같은 시대의 똑같은 예술적 표현이지만 이러한 어떤 계급적 사회적 제약이 뒤따랐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모차르트는 자기가 꿈꾸는 오로지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동인에 의해서 작품을 쓸 수 있는 장르의 예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두 번째 비극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잘못 선택했어. 그는, 이건 역사의 가정법은 없지만, 그가 짤스부르크를 떠나서 그가 승부처를 비엔나로 잡았던 게 그의 마지막 비극이에요. 만약에 그가 그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절대 왕정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그의 정말 열광적인 팬들이 당대도 있었던 프라하를 자기의 전장으로 삼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더 위대한 작품을 더 오래 쓸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절대 왕정의 본거지인 비엔나였어요. 차라리 미넨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는 21살 때 미넨의 선조로부터 오페라 이도메네오를 위탁받아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가 짤스부르크의 말도 안 되는 오르가니스트라는 진짜 한적을 맡고 있으면서 6주간의 휴가를 청원해가지고 미넨으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작업을 했어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짤스부르크에 남아있던 짤스부르크 궁정의 부학장 직위했던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제발 우리 아들이 미넨에서 잡을 얻어서 이 가문을 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들은 작품만 하나 해주고
잡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대적인 의미의 교향곡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만하임. 그는 어릴 때도 이 길을 두 번이나 거쳐갔고 컸을 때도 여기 가서 그의 이제 이후에 이제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되는 이제 협주곡의 틀, 교향곡의 틀을 여기서 배웠어요. 여기서도 그는 잡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우쿠스부르크, 우리는 구자철 때문에 알게 된 곳이지만 여기서도 그는 정말 간절히 잡을 얻고자 했어요. 별로 크지도 않은 동네인데 여기서도 뺀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정말 꿈꾸는 것은 파리였어요. 왜? 루이 왕도 날 좋아했는데. 그렇지만 파리는 3번이나 방문했지만 그에게 잡은커녕 별로 일거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파리 교향곡까지 썼는데. 로마. 그래도 로마는 그래도 좀 이 어린 신동에게, 청년에게, 소년에게 관대해서 그가 첫 번째 오페라를 로마가 위촉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막 고기도 이걸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막 취업은 해줬지만 아무 일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피렌체 역시 굉장히 곧 뭔가를 줄 듯 했으나 이 메디치의 후예들은 또 역시 이 천재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폴리 마찬가지였어요. 런던 왕 앞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하이든한테는 엄청난恩전을 베풀었으면서 나중에. 그래서 하이든은 런던의 흥행업자인 잘로몬의 위촉을 받고 무려 12곡의 교향곡을 런던에서 발표하는 영광을 누려요. 런던은 문화적으로는 비엔나나 파리보다는 떨어져 있었지만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는 신흥 부르주아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음악 시장은 가장 완벽했어요. 그래서 핸델이 일단 먼저 한참 전에 가서 성공을 거두었고 그 뒤에 하이든이 가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와 베토벤 모두 런던 시장에 가서 성공을 거두는 꿈을 꿨지만 둘 다 런던 근처도 못 가보고 죽었어요. 이 모든 유럽의 도시들이 그에게 어플라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짤스부르크로 돌아와서 굴욕적으로 궁정의 부오르가니스트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짤스부르크의 대주교 콜레라도, 이름도 콜레라도야. 근데 이 콜레라도 이 대주교가 아주 이게 인간성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거죠. 이런 놈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아주 사사건건 모차르트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또 거기다 대고 그래서 또 그냥 대놓고 개겼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좌절을 맛본 이 청년은 자기의 고향에서조차 결국 발을 디디지 못해요. 결국 81년에 25살 때 아까 말한 뮌헨에서의 청탁이 다시 또 청탁이 왔을 때 그의 간 김에 안 돌아가요. 6주간의 휴가를 얻어서 갔는데 일부러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왜냐면 아버지는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잖아. 우리 애가 저기 대주교님한테 계기를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월급도 막 연체되고 그런, 연체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체불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안 돌아가고 계겼어요. 그래서 이때 콜레라도 대주교가 화가 굉장히 납니다. 아니, 이런 개자식이 있나. 그래서 이제 이 콜레라도 대주교가 이제 비엔나로 가는 일이 생겨서 갔을 때, 야, 너 돌아가지 말고 빨리 비엔나로 튀어와.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 마지못해 끝에서 비엔나로 가서 콜레라도 대주교를 만났는데 이 콜레라도 대주교의 이제 시종장이 아르코 백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르코 백작이 계속 설득을 해요. 야, 너 그렇지, 너 더 이상 계기면 너 진짜 좆되는 거야. 너 이 바닥에서 매장돼. 그러니까 그냥 가서 조용히 월급 받고 살아. 그게 했는데 이 아르코 백작에게 끝까지 자기는 가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고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할 건데? 비엔나에서 내 인생을 쇼부 보겠다. 날 붙잡지 말아다.
근데 아르코 백작은 굉장히 극진하게 몇 번이고 설득을 해요. 너 비엔나가 어떤 데인 줄 아냐? 너 이 새끼 눈 뜨고 있어도 고백하는 데야. 그리고 이렇게 비엔나 새끼들은 존나 싸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엔나의 속물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대단한 것이어서 뭐가 이렇게 트렌드가 유행을 해도 몇 개월이 안 가. 몇 개월 되면 금세 실증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돼. 그래서 비엔나 이외의 지역에서의 출신들은 전부 비엔나를 동경하고 꿈꿨지만 전부 비엔나를 가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비엔나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작정한 인간이 바로 모차르트와 그리고 몇 년 뒤에 딱 11년 뒤에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명한 사건이 나죠. 결국 화가 난 아르코 백작이 모차르트의 엉덩이를 걷어차요. 나가 이 새끼야. 결국은 모차르트는 엉덩이를 걷어차이고서야 이 짤스부르크의 대주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 더 이상 테러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사실은 모차르트가 비엔나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짤스부르크 궁정에 대한 거부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아버지, 자기의 모든 것을 기획한 레오폴드 모차르트에 대한 결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편절에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아버지 말대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는 아버지와 자신의 군주를 거부하고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성부처가 될 미지의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몽상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비엔나의 3년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많은 귀족 집안들이 자기 딸의 레슨을, 그래도 이름은 들어봤자 좀 유명하잖아. 어쨌거나 뭐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차르트에게 레슨을 의뢰했습니다. 작품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모차르트가 정말 내심 꿈꾸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독립된 자유로운 예술가를 살기 위해서 뭐냐면 자기의 컨텐츠, 작품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엔나에서는 그게 없었어. 이른바 콘서트홀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시민들이 티켓 끊어서 가는 거. 그런데 이걸 이제 공개 연주회라고 합니다. 공개 연주회 전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예약 연주회 문화가 있었어요. 자, 내가 아무날 신곡을 발표하오니 지금부터 돈을 얼마 내고 오실 분의 예약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약 연주회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막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에 벌써 저 100명 들어왔고요. 30명 꼭 더 들어올 거고요. 근데 너무 밀려서, 이거 작품 쓸 시간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편지를 막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엔나 정차가 다음인 1782년에는 드디어 요제프 2세 황제가 작품을 의뢰해요. 오페라 한 편 써보지 않으련?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오페라를 의뢰한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프로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쓴 작품이 바로 후궁으로부터의 유괴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어쩌면 첫 번째 걸작 오페라가 될 이 작품은 그러나 그 당시에 빈 궁정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요제프 2세는 초연을 보고 딱 한마디, 한 줄의 말을 합니다. 친애하는 모차르트여, 당신의 작품에는 음이 너무 많은 것 같소. 이건 뭔 얘기냐면, 야, 네 오페라는 씨발 너무 복잡해. 드라마가 진행되거나 어떤 사람의 성격이 나올 때는 굉장히 연극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모차르트는 어떻게? 음악으로 전부 쫙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연했던 주연 여자 소프라노가 연습을 할 때부터 존나 항의를 했어요. 씨발 너무 어려워. 씨발. 그리고 왜 오케스트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근데 모차르트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 노래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차르트는 이 한순간순간 모차르트의 정말 위천재라고 하는 것은 오페라의 역사에서 어떤 것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이 한마디로 모차르트의 오페라의 사상이 정리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음악이 흐르게 하라. 그런 오페라라고 하는 것을 극이 아니라 음악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캐릭터를 설명하건 사건을 설명한 그 모든 것이 음악으로 다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모든 그 수많은 살레리를 비롯한 수많은 오페라 작곡가들보다 그런 이미 몇십 년을 앞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글루기나 살레리 같은 당대의 오페라 작곡가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빈의 귀족천중이 보기에는 뭐가 확 지나갔는데 야 뭐가 지나갔냐 이렇게 되고 뭔가 이 성공은 점점 불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1789년 그가 죽기 2년 전이죠. 그는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그가 간신히 잡은 예약 연주회에 예약을 한 사람은 단 한 명, 그의 오랜 지지자였던 판 슈피텐 남작 한 명만이 예약을 해서 이 예약 연주는 무산돼요. 그 바로 전해 1788년, 그러니까 그가 죽기 3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보냈죠. 그의 위대한 최후의 세 개의 걸작 교향곡 39, 40, 41번 이 세 개의 작품을 단 6주 만에 이 세 개를 만듭니다. 근데요, 이 위대한 각각 하나하나가 모두 위대한 이 세 개의 작품은 모차르트가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연조차도 못 해보고 그냥 땅에 묻혀요. 그래서 이때 모차르트가 의뢰받을 이 마지막 3년 동안에 돈이 되는 수입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싸구려 귀족들이 의뢰하는 가장무도회의 백음악 이런 작품들만을 의뢰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마누라인 콘스탄제마저도 그런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결국은 이 레오폴드 모차르트와 그의 아버지와 그에게 있어서의 어떤 계급적 억압의 상징과도 같았던 콜로라도 대주교라는 가부장과 어떤 봉건 영주의 지배로부터의 탈출은 이렇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엔나 사이가 그의 찍은 낙인은 바로 딱 이 말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많은 이 얘기를 뒤집어 말한다면 그는 당대의 주류적 감수성에 지는 부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런 정도 이해 안 되세요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 새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결국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단순히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텍스트는 자기가 그토록 소망했던 당대의 주류 질서로부터의 존경을 얻어내기에는 너무 엉뚱한 방향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비엔나에서 자유예술가의 꿈을 가졌고 첫 3년은 성공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모차르트가 베토벤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차르트는 자기를 그렇게 억압하는 귀족의 사회를 부정한 게 아니고 그 귀족들이 자기에게 귀족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니어스한 사람인데 내가 비록 귀족이 아니더라도 나하고 나 정도 재능이면 너희들이 충분히 동등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자유예술가를 꿈꾸었던 모차르트의 이율배반이었어요. 그는 하물며 교황이 자기에게 폰이라는 기사 자격을 분명히 내려줬어. 근데 그걸 비엔나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궁정악장이었던 글루크도 폰이라는 기사, 그보다 어쩌면 모차르트보다 낮은 자기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새끼는 어디 갈 때마다 폰 글루크입니다 하고 그 폰을 가지고 하다 20년을 울고 먹었어. 그런데
모차르트는 교황이 직접 하사한 기사 자기를 평생 단 한 번도 써먹지 않았어요. 모차르트는 그런 정도로 뭔가 이유를 배반적이었습니다. 차라리 부정을, 그렇게 그 정도였으면 차라리 그 질서를 부정하고 프라하로 날아가든지. 그럼 그게 아니었으면 그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모욕적, 귀족들이 자기한테 그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적인 사교수를 가지든지. 그래서 그는 레슨, 예학연주회, 악보인쇄 이 모든 걸 통해서 최소한의 자기의 경제적 기반을 삼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비엔나 같은 그런 변덕이 심한 도시에서는 망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비엔나라는 이념에 자기 자신을 맞추지 않는 한 어떤 누구도 비엔나에서는 생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비엔나라는 도시의 잔인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차르트의 비극의 결정적인 원인은 모차르트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어릴 때 평생 보여줬던 그 가진 권력자들에 대한 그 아부에 대해서 일단 성격적으로 모차르트는 엄청난 혐오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적절하게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타협들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부하고 뭔가 자신의 귀족 사회에 대해서 무조건 요구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 이중성 속에서 그런 딴 사람들이 점점 귀족 사회의 일원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최후의 비극은 이게 바로 베토벤과의 분기점인데요. 바로 모차르트에게는 이념이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규범화시킬 이념이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쟁이 되지 못하고 투정으로 끝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에게 최소한 계몽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인문학적 이해가 있었으면 절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궁정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기 3년 전이 되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비엔나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알게 되는 순간에 그는 모든 기력을 더 이상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 혹은 남편 혹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